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하열 교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헌법이론 실무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두 분의 발제, 그리고 6분의 시정토론, 그리고 종합토론, 이런 순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우리 발제와 토론에 앞서서 먼저 이 좋은 날에 실시되는 이 좋은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 환영과 인사의 말씀을 두 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신 신영호 교수님을 모시고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신영호입니다. 오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과 아데나워 재단은 지난 6월 12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첫 실행으로서 오늘 국제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교류협정의 체결과 학술회의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노르베르트 에슈보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님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오늘부터 28일까지 계속됩니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신 독일의 저명하신 교수님과 연구자, 실무자들을 환영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학술회의의 큰 성과 못지않게 한국의 가을 정치를 맛보시고 한국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수고하시게 될 한국 측 참가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아를 올립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를 보면은 한국과 독일의 헌법학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헌법은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이 될 것인가, 과거 청선이냐 역사 부정이냐,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어느 하나 소중한 테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해산 문제는 현재 한국 헌법학과 헌법 실무의 초미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데나워 재단은 한국의 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데나워 재단의 그와 같은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도 한국과 독일의 학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과 독일의 비교적 젊은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교류의 장으로 준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독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분들의 보다 긴밀한 만남과 소통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제학술회의가 성사되기까지 고생하신 김선택 교수님과 노르베르트 에슈보른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이신 노르베르트 에슈보른 박사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호 법학전문대학원장님, 김선택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내외 교육인 여러분, 또 여러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저희가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국제학술회의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에게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기쁨입니다. 오늘 주제는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법 민주주의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를 보면 헌법이라는 것이 과거에 무엇이었고 현재는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데나워 재단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는 헌법 개정이라는 토론이 항상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 속에서 특히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경과해 갔던 발전의 역사를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특히나 도전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도 또한 민주주의 운동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독재의 경험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 과도기적인 경험이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이라는 것을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춰서 헌법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헌법이 현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저는 헌법학자도 아니고 법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멋진 국제 행사에서 아데나워 재단의 한국 소장으로서 저 역시 법학 관련 토론 또는 강연을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자리였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법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독일의 경우에 독일에서 100개 이상, 160개 이상 수많은 많은 문헌들이, 그리고 연구 문헌들이 160개의 여러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이 헌법이라는 문제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어떻게 정당하게 다이내믹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많은 기사를 통해서 또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토론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도 헌법 개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토론이 되고 있고 많은 여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타일란드에는 1997년도에 제가 아데나워 재단에 있었는데요. 타일란드의 경험을 보더라도 헌법 개정이 당시에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또 헌법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을 통해서도 또 영국을 통해서도 독일을 통해서도 프랑스를 통해서도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의 사례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일국의 경우 이러한 다른 서방 국가의 헌법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결국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과 관련해서 여러 다른 기사나 또 문헌을 보더라도 이 역사적인 경험을 볼 때 헌법의 보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군부 독재 또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국가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헌법이라는 것이 특히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의 전통들을 보면은 헌법은 보호해야 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도 바뀌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 사회적인 그 해당 국가의 문화나 사회,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것을 탈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990년의 인도네시아의 경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현대적인 헌법에 대한 도전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컸습니다. 독립하고 나서 당시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은 헌법과 관련해서, 특히 헌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또 불분명한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만일 특히나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헌법이 같이 만들어진 경우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은 항상 그런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도전이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을 보면은 민주주의 운동이 1987년 정점을 기화로 민주주의가 다이나믹하게 발전하면서 헌법에 있어서도 한국의 다른 헌법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보면은 결국 헌법이라는 것이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또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한국에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합니다. 또 전문가들, 학자들이 어떤 헌법 개정이 항상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되는 듯한 이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과거와 같이 권력자들에게 복무하는 헌법 개정은 아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 상황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헌법을 바꾸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독일 관점에서 생각합니다만은 또 한국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뀐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한국도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들께서 모여서 헌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에 이어서 또 다음 주 월화에 이어 토론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독일에서 많은 멘셀 교수님, 본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특히나 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멘셀 교수님께 특별한 주제인데 이렇게 먼 거리를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토론회가 계속됩니다. 독일의 헌법과 관련해서 특히 기본법과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특히 젊은 소장파 법률 학자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생 교수님 마부르크 대학에서 오셨습니다. 화요일에 그 정당 민주주의 또 정당 금지, 정당 해산 주제로 할 것이고요. 또 예맛 교수님 디셀도르프에서 오셨고요. 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도 오셨고 많은 독일의 전문가들께서 와주셨는데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학자들 간의 독일과 한국 간의 법률학자들 간의 의견 교환의 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물론 저는 의견 교환에 있어서 저희가 젊은이들과 토론을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며 또 이 토론을 통해서 특히나 이 고려대학교의 협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향후 3년 동안에도 비슷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의 협력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런 행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학술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잠시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지정 토론, 종합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술회의의 진행은 고려대학교 법전원 윤재왕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윤재왕 교수님의 사회로 학술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2부의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윤재왕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에는 저한테는 약간 생소한 이름의 좌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앉아있는 장이라는 뜻으로 하지만 뭐 일반적인 사회 또는 모데라토라고 생각하고
festgestellt 모데라터 und auf 사회자로서 Englisch 제가 할 수 있는 heißt es 거는 Moderator 시간을 und ich 제대로 werde 관리하는 die 거. Rolle des 우리 Moderators 먼저 richtig 발표를 wahrnehmen, 주신 das heißt 김선택 Zeit 교수님 richtig 40분 einhalten. 시간 드릴 Sie haben 테니까 40 40분 Minuten 내에 Zeit, 해주시기 Sie 바랍니다. sollten innerhalb 40 Minuten Ihren Vortrag zu Ende bringen. Ich bitte Sie. 다시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근무하는 김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그 콜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중요한 국제학술 행사에 발제를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제가 과연 헌법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왔고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잘 해왔다고 믿어왔지만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토론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발제문에 의지해서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원래는 이제 헌법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또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가 이걸 대주제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헌법의 그 핵심을 표현하는 데는 우리 헌법 생활의 핵심을 표현하는 데는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약간 바꾸게 됐습니다.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헌법하다. 많은 거 시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헌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정치 공동체가 성문 헌법전을 가지고 있는가하고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인 징표가 정치 권력이 통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통제되는 정치 권력에 대한 그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그 규범은 일반적인 입법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입헌주의에서는 그 일반적인 국가 기능 체계 안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그 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정치 권력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헌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펴보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근대적 입헌주의라고 부르는 이 입헌주의는 18세기 마지막 하반세기에 미국과 프랑스에서 등장한 겁니다. 영국의 전제 왕권에 대항해서 미국 시민 세력이 일으킨 독립혁명과 앙샹레즘의 전제 왕정에 대항해서 프랑스 시민 세력이 일으킨 대혁명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말하는 그런 입헌주의가 성립된 겁니다. 이 두 혁명의 주체들은 과거의 전제정에서 유린되었던 개인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정치의 근간을 규정하는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써 입헌주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헌주의는 19세기에는 주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발전됐습니다.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서는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광풍에 휩쓸려서 입헌주의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들이 그리고 1970년대에는 남부 유럽의 민주화 운동이 1990년대에는 동부 유럽의 민주화 혁명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한 국민들에 의해서 헌법이 속속 제정됨으로써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헌법을 보유하게 됐고 이른바 헌법의 시대라고 일컬을 정도가 됐습니다. 새로운 천년은 입헌 민주주의가 시대가 될 것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새 천년이 들어온 지
15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벌써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적 징후들을 도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과연 입헌 민주주의는 길을 잃은 것인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적인 징후들을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20세기 초에 불길한 전조가 되풀이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것이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적 징후라고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현재 안전 사상이 너무 과잉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헌민주주의 위기 중에 가장 두드러운 것이 바로 안전 사상의 과잉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있었던 테러 행위가 우리 인류에게 아주 근본적인 공포를 상기시켜줬습니다. 즉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실존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멀리는 2500년 전의 그리스에서부터 가깝게는 250년 전의 미국과 프랑스에서부터 인류가 일궈온 입헌민주주의 원리들에 대한 그런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생존 본능의 우선권을 줍니다. 방금까지도 기꺼이 지고 가려던 리스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종래 금과 옥조처럼 지켜왔던 원칙들이 허약하기 짝이 없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 대륙을 침공할까 봐 두려워했고, 세계 2차전 초기 일본의 본토 침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신의 자유를 요구했던 그런 전례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 실제로 발생한 본토 침공으로 야기된 패닉 현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입헌주의 모국인 이 미국에서 자유 대신에 안전을 국가의 제1의 모토로 걸고 테러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전을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내걸고 절대 국가를 근거 주었던 과거의 국가 사상과 그리고 국가 존립의 위험을 이유로 비상입법을 정당화하는 긴급입법 내지 긴급권 이론이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입헌주의가 지향하는 제1의 목적인 개인의 존엄과 자유, 평등에 앞서서 실존이 첫 번째의 국가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각국에서 앞다투어서 미국의 반테러 입법을 모방한 강력한 긴급입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테러가 진정한 위협이 된 적도 그럴 가능성도 없는 나라에서까지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입헌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시류에 편승해서 그러한 긴급입법에 성공하고 그러한 법률을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크게 우려할 만한 현상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일반적인 반테러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제정된 반테러 법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항공안전법입니다. 테러범에 의해 납치된 민간 여객기를 국방부 장관이 일정한 조건하에 격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이것이 독일 연방헌법 재판에서 미연 판결을 받아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저울의 한쪽에 무고한 승객의 생명과 존엄이, 다른 쪽에 여객기를 이용한 테러로 희생될지도 모르는 더 많은 지상에 있는 생명이 충돌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마 독일에서 오신 다른 분이 나중에 잘 설명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현대 입헌민주주의 위기적 징후는 민주주의의 역류현상입니다. 1975년에 포르투갈에서 시작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를 덮으면서 민주화 이행, 이 패러다임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의 물결은 2006년을 정점으로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아랍의 봄이 이 민주화 물결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잠깐 불러일으켰으나 2014년 금년입니다. 1월 27일 튀니지에서 민주헌법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지 다른 모든 지역은 실패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민주혁명의 결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군사 쿠데타로 전복돼서 민주화 이행에 실패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에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되지 못한 채
정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오히려 놀랍게도 민주주의로 회귀하는 나라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헝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헝가리는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89년에 공산당 정권이 붕괴된 후에 20년 동안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어 왔었는데 2010년부터 권위주의로 급속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고 러시아에 재정립된 권위주의 통치도 주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국은 일당 지배를 입헌 민주주의의 대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계에서도 민주화 이행이라는 패러다임을 접고 하이브리드 정치 체제를 새로운 화두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입헌주의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이러한 민주주의 역류현상은 입헌주의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역시 선거민주주의라고 불리울 정도로 최소한의 민주화에만 성공했을 뿐이고 2008년 이후부터는 민주주의가 역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 입헌주의 위기적 징후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보편주의나 이상주의가 쇠퇴하고 그와 짝을 이루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라든가 반유태주의, 엔티세미티즘 같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편승해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발호하고 있고 이것은 입헌민주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의 독립당이나 영국 민족당, 프랑스의 내셔널 프론트, 독일의 NPD, 그리스의 골든돈 같은 이런 세력들이 자꾸 등장해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극우적인 보수 세력들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입헌민주주의란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시장에서도 가능하도록 참여주체 상호간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이들 상호 간의 이성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유권자의 표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기능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마비시킬 수 있는 주의 주장이나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 이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을 정치시장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는 배제해버리는, 축출해버리는 이런 것은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최후적 보충적으로만 동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세력을 가능한 한 민주적인 과정 속에 포함시키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헌주의의 실질적 원리들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거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말보다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입헌민주주의가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 이른바 전투적 민주주의의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들은 입헌민주주의의 본질과 오순될 수 있습니다. 이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민족민주당 NPD에 대한 해산 심판이 청구되어 있고 한국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청구에 대해서 독일과 한국 양국 다 아주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비판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수단들도 과연 이 극단주의적인 정치적 극단주의 세력과 싸우는데 시원한 방법인지는 참으로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심도 있게 또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입헌주의의 새로운 블루오션처럼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뜻하는 것인지 아주 분명하지 않은 그 글로벌 콘스티튜셔널리즘 운동이 있습니다. 종래 국제법에 의해서 관장되던 영역에서 이러한 그 국제법의 헌법화라는 식으로 설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근대 입헌주의는 바로 헌법 규정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강행되는
소력 규범화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글로벌 입헌주의에서의 그 헌법은 이른바 소프트로 또는 소프트 컨스티튜션로라 연상 헌법으로서 국내 헌법과 같은 수준의 규범적 개정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적인 법률 공동체로서의 세계 국가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통일적인 법률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헌법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세계적인 헌법주의 현상을 설명하다가 보니 이 전통적인 헌법 개정의 가장 헌법 개념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국가를 전제로 한 종래의 헌법 개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발전에 맞춰 헌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 아닌가 하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입장에 따르면 글로벌 입헌주의의 주장은 전통적인 입헌주의에 대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 또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위기적 징후 가운데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그러니까 안전사상에 좀 과도하게 있는 것과 이 정치적 극단주의 이런 건 한국과 독일 양쪽에 다 발견되는 현상 같고 민주주의가 역류하고 있는 그 현상은 한국에서 그다음에 유럽연합 때문에 유럽 통합 분위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입헌주의가 많이 논의되는 것은 독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한국과 독일의 입헌주의를 대상으로 비교헌법적 대화를 하는 것의 의미를 가져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헌주의 위기적 징후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한독 간의 대화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마도 20세기에 이르러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입헌주의 드라마에서 가장 나쁜 배역을 맡았던 것이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가 경험한 시민혁명을 독일식의 입헌주의로 상쇄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늦게나마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자신감을 회복했지만 다시 세계 제1차 대전의 패전으로 시리에 빠졌었습니다. 이때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기사회생을 노렸으나 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치 체제라고 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포정치의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가능하지 않은 도덕적인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에서 출발한 독일이 다시 동서냉전의 희생자가 돼서 국토가 분단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제 부흥뿐만 아니라 입헌민주주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에도 성공해서 이제는 유럽 중원의 강대국이 된 것을 보면 정말 기적과 같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20세기 초반에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제물이 되어 무려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광복 후에는 독일과 같이 동서냉전의 희생자가 되어 국토가 분단되었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간에 동족끼리 싸우는 비극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전 국토가 전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출발한 한국이 경제 부흥에 성공한 것도 놀랍지만 무려 32년에 걸친 장기적인 군사 독재로 신음하다가 1987년 시민항쟁과 헌법 제정을 계기로 민주화 이행에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개발도상국가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막힌 드라마의 두 주인공인 한국과 독일이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서로의 직면하고 있는 여러 입헌주의적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가 20세기에 함께했던 공통의 기억과 공통의 유산에 비추어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입헌주의 역사적 궤적은 다시 설명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했으니까 11페이지 보시면 한국의 입헌주의 역사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이 사이에 1919년에 헌법을 제정했고
1945년에 독립을 했고 1950년에 전쟁을 치렀고 그죠? 그다음에 민간인 독재가 계속되다가 1960년에 학생혁명이 있었고 32년간의 군사 독재가 있고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87년에 비로소 시민혁명과 현행헌법이 제정돼서 그 후 지난 25년 남짓의 민주주의 시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현대 이권주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의 희생제물이 됐고 20세기 중반은 동서냉전의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걸쳐서는 군사독재와 민주화 운동으로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987년 헌법 하에서 1993년 탄생한 문민정부로부터 20여 년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이권주의는 21세기 초인 현재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헌법은 출생으로부터 27년, 문민민주정부화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지 21년이 흘러 이제 충분히 성숙되어 어른으로서의 몫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도 앞으로도 계속 중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행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은 1987년 시민혁명의 산물입니다. 1972년 이후 선거가 장식물로 전락했던 아니면 형식적인 간선제가 되었던 대통령을 재선으로 뽑아보지 못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선거를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만 민주주의였지 주권을 행사할 방법이라고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게 전부였던 당시에 그리고 대통령의 수중에 손안에 국가 권력이 거의 전부가 집중되었던 신대통령제 하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을 통해 자신이 주권자임을 확인하고자 한 것은 매우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87년 헌법의 최대의 성과는 국민 직선제를 쟁취한 것이었고 사실상 이로써 국민 주권주의가 회복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87년 헌법의 두 번째 성과는 군사정권이 종식되었고 동시에 군내 사조직을 해체해서 시빌리언 컨트롤이죠. 문민지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시보른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타일랜드에서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집트에서도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치적인 문화 또는 그 군과 민의 관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쿠데타 위험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군부 내의 사조직을 해체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군인 정권 시대의 대통령인 전두환 씨, 노태우 씨를 법정에 세워서 군사 반란죄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유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행헌법 하에서는 유혈 사태나 무력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됐고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전국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큰 성과입니다. 네 번째는 여야 간의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가 두 번이나 성공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역사에서 인민의 표를 통해서 정권이 종전의 집권 세력으로부터 다른 세력으로 이동하는 일을 과거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1987년 헌법은 이 일을 두 번이나 성공시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듯이 두 세력 간의 정치 권력을 주고받기가 두 번이나 이루어지면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1960년에 한국 헌법에 규정되었다가 시행도 못해보고 군사 쿠데타로 좌절되었던 헌법재판소가 설치돼서 활성화된 것은 현행 헌법의 커다란 성과입니다. 특히 헌법소원 제도와 같이 국민이 직접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는 사법적인 수단이 제공되고 실제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좋은 점, 우리 현행헌법이 거두온 성과인데 어두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지 않습니다.
이 80년 헌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뽑다 보니까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주어지게 되고 또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있는 전통적인 왕정적인 정치 문화가 결합해서 속칭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갖 헌법상의 권력 분립이 제도에 있어서나 현실에 있어서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당을 매개로 해서 청와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고 사법부도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비추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 있습니다. 행정권 내부의 권력 분립, 예컨대 국무총리나 국무회의 등 이른바 의원대각제적인 요소를 통한 권력 분산은 아예 기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인 제왕적 대통령 현상은 대통령이 너무 많은 스테이크를 가져가는, 몫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립하는 정치 세력 간의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고 선거가 과열된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 부정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겨우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한 상황인데 여기에 의문보호를 찍게 만들고 있습니다. 1987년 헌법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나온 헌법이고 이 헌법이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주주의의 운영 현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행 과정과 정착 과정, 공고화 과정으로 나눈다면 공고화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먼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 민주주의 내지 미니멈 디모크라시, 최소한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간신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7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별 기대도 하지 않았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우리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권력기관 사이의 다툼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든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데 관련된 사안에서는 소극적이고도 보수적인 태도로 시정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이 다르다는 것, 따라서 이 다른 데서 오는 헌법재판의 장점을 구현할 만한 제도화가 충분하게 되지 못한 데서 온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제도적인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을 제대로 구현할 인적 구성을 임명권자가 회피하는 선 인상을 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비토 플레이어로서의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권력자는 입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식민지 지배와 군사 독재 지배에서 얻어진 트라우마에서 정치 엘리트나 일반 대중들이 아직도 풀려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에 있어서나 제도에 있어서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 나아가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주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시죠. 14페이지는 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법학과 관계없는 주변 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썼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정치적 상황, 주변 열강들의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든가 남북 간에 극도로 경색되어 있는 상황,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 계속된 독재 영향으로 민주주의 실현의 인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든지 또 고령화현상으로 자꾸 사회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조로 되어가는데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봉쇄돼서 민주주의 생기가 너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든지 그다음에 이 전에 그 경제가 크게 동요됐을 때 IMF의 규제 금융을 받으면서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거라든지 그것이 결국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일에 대한 열정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에 정치적 경쟁이 지역 간 대결 구조의 정당 구도와 다수민주주의 체제로 정치적 양극화가 조장돼서
지금 통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독일의 그 입헌지 역사적 궤적을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독일 전문가들이 계신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6페이지 보시면 한국과 독일의 입헌지를 비교해 보면요, 공통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입헌주의 드라마틱한 발전 가운데 한국과 독일만큼 부친이 심했던 국가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드라마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을 찾아보면 어쩌면 한국과 독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국토가 분단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단의 고통을 오랫동안 겪었다는 거. 그런데 독일은 이미 분단을 극복해서 하나의 국민, 아인폴크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했다는 게 우리보다 좀 나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우리 두 나라 고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 한국은 식민지 시대의 독재 상황, 군사 정권의 독재, 분단을 위한 공산주의 독재, 독일은 나치 독재, 분단과 공산주의 독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재 체제에 신음한 집단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과 독일 국민의 머릿속에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니비더라고 독일어로 그런 불법 체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거꾸로 보면 입헌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긍정이 또한 우리 인식에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은 입헌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헌법재판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는 점에서도 공통이 됩니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 아데나우어 수상이 서구화 정책을 추진해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와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의 전략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연합이 정치적 통일체로 발전하고 있고 유럽 헌법의 이름하에 전체 유럽 규범을 통일적 체계제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독일은 또한 사회적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강력한 사회화 정책을 시행해서 사회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동독이 약속했던 것을 서독이 실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광복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소구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것은 미국화였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보다는 자본주의적인 경향이 굉장히 심했고 또 우리 동북아시아에는 지역 공동체가 태동하지도 못한 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간의 양국 동맹 체제를 전략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이 지역의 대결 구도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구도가 냉전이 종식된 후에 많이 이완되긴 했지만 북한의 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 그림자가 완전히 부식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너무 우리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한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정표로서는 이 입헌주의라는 충성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개정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19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헌법에도 이 헌법이 도저히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많은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개정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헌법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헌법을 완벽에 가깝게 현실화하는 것은 해석자 내지 집행자의 몫입니다. 특히 헌법은 주범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개방성과 미완성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회를 비롯한 입법부든 정부를 비롯한 행정부든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이든 헌법의 집행을 자기의 업무로 하는 경우에 헌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헌법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지만 과연 헌법의 근간에 해당하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땐 개정이 불가피하죠. 그런데 이런 수준의 개정은 절대로 함부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정치나 학계에서 조삼모사처럼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 형태 개정이나 대통령의 임기제 개정은 절대로 임의적으로 일조 속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반복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영원 회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 개정 논의를 함부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입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헌법의 의지가 아니라 헌법 개정 논쟁을 이용해서 제도적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권력 지형의 재편을 노리는 은폐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듭니다. 진정한 헌법 개정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파워게임의 헌법의 개정 논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국회의 3분의 2의 의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식의 헌법 개정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진짜 헌법 개정하는데 진정성이 있다면 스위스처럼 새로운 천년의 첫날 발효를 목표로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하든지,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일본처럼 국회 헌법조사를 구성해서 5년간 연구조사를 해서 비로소 보고서를 낸다든지 해야지, 짧게는 수개월 또는 길어야 1년 이내의 기간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갑자기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이것은 개정 논의에 관심이 있는 거지 개정 자체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라는 의심을 갖기에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 개정문을 반복함으로써 헌법에 대한 국민의 준수 의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의 의지가 헌법의 의지를 압도하는 한국 정치 현실의 한 단면이 바로 주기적으로 튀어나오는 헌법 개정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1페이지 보세요. 헌법 개정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도적인 대안들이 있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 설사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제도이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의식 속에서 굴절되기 쉽고 현실적 조건에서 변형되기 쉽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사람의 의식과 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 의식이 일치하고 제도를 실현할 여러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제도가 추진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연 이러한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문화의 문제, 의식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반성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나 아랍이나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헌법은 있으나 제대로 헌법적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입헌주의 없는 헌법이라는 표어로 되게 부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오늘날 중국식 입헌주의, 중국식 민주주의를 말하는 데 대해서도 역시 입헌주의 없는 헌법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일찍이 스테른베르거라는 정치학자가 만든 말이죠. 헌법 애국주의, 헌법 충성주의라는 용어가 등장. 지금 세계화 시대에 다양하게 변형돼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헌법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전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헌법의 제정자인 동시에 수범자인 국민이 헌법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즉 입헌주의를 국민이 내면화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면화를 저는 입헌주의와 애국심을 합쳐서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컨스티튜셔널리즘, 패트리어티즘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길러질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파워 엘리트가 헌법의 의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파워 엘리트 입헌주의가 되고 그들이 독재로 귀결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법관들에게만 헌법의 의미를 확정할 권한을 주게 되면 그것은 법조의 지배, 주리스토크라시가 될 겁니다. 인민에게, 국민에게 그러한 역할을 할 기회와 방법이 주어지면 파퓰러 컨스티튜셔널리즘 방향으로 가게 되면 비로소 민주주의가 뽑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진말을 잇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21세기 초반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입헌주의의 위기적 징후들도 결국은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입헌주의에 대한 사랑 내지 충성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자유보다는 안전을 앞세우고 민주주의로부터 도피해서 권위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보편적 이상보다 쉽게 느낄 수 있는 민족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입헌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입헌주의적 위기를 극복하고 헌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입헌주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충성심을 배양하는 국민적 입헌주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국민, 그리고 국민 상호간에도 헌법적 대화가 활발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별로 그들에게 고유한 컨스티튜셔널 내레이티브죠. 헌법적 일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국민 속에 널리 전파돼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헌법적 일화가 있어야만 그들이 자신들이 헌법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2014년 5월 23일 독일 기본법 65주년을 맞아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문인 케르마니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빌리 브란트 연방 총리가 1970년 12월 7일 나치 시절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의 희생자 위령대 앞에 무릎을 꿇은 유명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나치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히틀러를 반대한 사람으로서 나치 박해를 피해 오랫동안 외국에서 망명자 생활을 했던 한 독일인의 참여가 얼마나 큰 감동을 안겨주었는지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빌리 브란트의 일화가 아니고 독일 의회 의사당에서 독일 기본법 65주년 기념 축사를 행한 이 케르마니가 독일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이란 국적의 이민자이며 무슬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하여 독일은 자신의 관용과 관련해 또 하나의 헌법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헌법교육이며 헌법이 자신의 신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헌법교육을 시도하는 지도자들을 가진 국민은 행복할 것입니다. 위에 케르마니 축사에서 그는 1951년 행해진 독일의 여론조사를 제시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지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독일인들은 군주제였던 독일 제국 시절이 좋았다는 의견이 45%, 바이마르 공화국이 좋았다는 의견이 7%, 심지어 나치 시대가 좋았다는 의견이 42%나 되었습니다. 독일 연방국이 좋다는 의견은 겨우 2%였습니다. 독일 연방국이 수립된 초창기에 안정되지 않은 정국 속에서 이러한 여론조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확신을 따른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헌법을 이리저리 가져다 붙임으로써 헌법을 무더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핵심 사상인 입헌주의를 지향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행동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러한 정치를 지지해주는 시민이 입헌주의를 반영하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치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택 교수님, 무엇보다도 시간을 거의 아주 딱 맞춰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전공이 법철학이라서 헌법학과는 언제나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공법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디터 그림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헌법학자가 있습니다. 공법학자인데 그 양반의 또한 유명한 저작 가운데 하나가 헌법의 미래, Die Zukunft der Verfassung이라고 하는 그 저작이 하나 있는데 디터 그림의 헌법의 미래 한국어판을 잠시 들을 수 있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이제 김선택 교수님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토론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우리 멘첼 박사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Professor Menzel, ich bitte Sie auf das Podium. 지금 올라오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저명 유명하신 김선택 교수님과는 달리 멘셀 교수님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주제가 그렇듯이 법학자이시고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이분의 이력서에 따르면 독일의 본 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고 1998년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2007년에 교수 자격 논문을 쓰었습니다. 이 멘젤 교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 교수 자격 논문은 저희 법과대학 도서관에도 이미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 9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저작인데 논문 제목은 이렇게 직역을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국제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제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법이 특히 헌법과 행정법이 이 국가 개방된 보기만 오펜 스타틀리시카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가 많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헌법과 행정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청난 학벌이 교수 자격 논문을 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면 뒤에 참고문헌 리터라투어 오브 사이언스를 제가 보니까 7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문헌만 7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박사학위 논문의 참고문헌은 딱 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저작을 쓰신 분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 독일 기본법, 독일 헌법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경력을 보면은 이 캄보디아에서 이 캄보디아 정부의 법률 및 입법 자문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약 7년에 걸쳐서 하신 경력이 있고 이쪽 아시아, 동남아시아권이라든가 심지어 피지 군도에서도 법률 자문으로 활동을 하실 만큼 굉장히 국제적인 감각이, 국제적인 헌법 감각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헌법 감각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이 토론이나 발표 내용이 주로 비교 헌법 또는 제가 조금 전에 썼던 용어를 다시 반복을 하자면 헌법의 과거와 미래에 관련된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애시본 박사님께서 가장 적임자를 여기에 초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멘젤 박사님, 멘젤 교수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간단히 여러분들께 조직해 주신 한국 고려대학교에 그리고 코나드 아데나우어 재단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 심포지움에 초대되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제가 아시아에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만은 한국에는 처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기쁘게 생각했고요. 제가 한국에서 2, 3일에 걸쳐 여러분들과 토론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토론하게 되는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지요. 헌법의 미래 기능 수행 능력과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기본법이 되겠는데요. 제가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중요한 몇 가지 개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비교 법률적인 코멘트를 제가 할 텐데요. 비교도 하겠지만은 독일의 기본법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김 교수님이 앞서 발제를 하시면서 독일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이미 비교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국과 독일을 직접 비교하는 발제는 할 수가 없지만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발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65세의 기본법, 퇴직 연령일까 아니면 전성기일까라는 주제를 던져봅니다. 사실 기본법이 65세라고 하면요. 사람으로 치면은 퇴직해야 될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독일의 경우나 전체적으로 자 65세다. 그것이 헌법이든 사람이든 상당한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법의 경우에는 65년이 흘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퇴직시켜야 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또는 이 기본법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퇴직 연령에 달했지만은 미래에도 역시 기능을 할 것인가요? 이런 흥미로운 질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김선태 교수님께서 이미 그 한국의 헌법, 다이내믹한 헌법의 역사,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발전해 왔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독일은 하나의 국가로서 근대사에 있어서 4개의 헌법을 마련했었습니다. 물론 동독의 헌법은 제외를 시켰고요. 첫 번째 2개의 헌법을 말씀을 드리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독일의 헌법 2가지는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 교회의 헌법이었죠. 1848년, 1849년 당시 좌절된 혁명의 시기에 발생했던 것이 바로 바울 교회 헌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있겠습니다.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독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최초로 공화국이라는 형태로 독일에 이제 헌법을 주었지만은 이것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그 아주 치명적인 나치주 독재 체제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치주 독재 체제를 보면은 바이마르 헌법을 폐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나치가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의 어떤 도큐멘트 형식으로 당시 나치 시대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본법은 잠정 헌법으로 처음 구상된 것이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법이라는 것은 처음 잠정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이 아니라 기본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연방군에 대해서 기본법이라고 명명을 함으로써 과도기 헌법으로서, 즉 이것이 어떤 확보된 그 헌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법이라고 해서 연합국에 대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나중에 그 독일이 통일되게 되면은 새로운 그 국민 합의에 따라서 헌법을 마련한다는 것을 기본법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헌법 학자들에게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1948년, 49년 정도의 기본법이 마련되었을 때는 독일 자체가 상당히 미성숙한 상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있었던 것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또 민주적인 입헌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오늘날에는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법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스탠다드한 것은 아니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독일이 기본법이라고 명명하면서 헌법을 대신할 법안을 마련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계속해서 이 연합국은 계속해서 독일의 상황을 관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독일과 관련해서 좀 사실 우리가 가졌던 헌법에 대한 논의라고 했을 때 상당히 외부적으로 그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마치 연합국이 전체적으로 뭐 간섭을 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의 헌법은 아주 자주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독일 자체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에 일본이 했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 헌법의 입법 과정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근본적으로 독일의 입법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연합국의 경우는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그 독일과의 협력이 굉장히 기묘했는데요. 특히나 그것은 국제적인 정세에서 소련과의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더욱더 독일과 빨리 관계 증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법이라는 것은 기능 수행 능력에 있어서 무엇보다 과도기 헌법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능 수행 능력은 기본법의 심의 과정에서 중심이 된 기준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좌절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배우고자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1919년에 사실은 현대적인 헌법임에는 불명했습니다. 다만 생존하지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인 그 기본법을 했을 때 우선적인
우선적인 과제는 생존할 수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처럼 그 생명이 짧지 않은 기본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 투쟁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수단이라든지 또 르벤슈타인이 얘기했던 밀리턴트 데모크라시라든지 물론 영어 개념으로 더 널리 알려진 개념이죠. 이런 컨셉을 기본법이 모두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정당 예를 들어서 그 가장 극단적인 집단을 금지한다라든지 또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인 그 학습된 교훈들을 통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따라서 헌법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기본법을 만들면서 정치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예를 들면 기본권을 전면에 위치시켜야 하고 사회적 영역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헌법 약속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건설적인 불신임 등을 통해서 정치 과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능,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헌법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신임 투표적인 요소들은 포기해야 한다. 이 신임 투표적인 요소들은 규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들이 이러한 결론으로 초래하게 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 점은 결어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헌법의 수호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독일 제국 시절의 대통령 에게 당시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의 수호자였었는데 이것이 연방헌법재판소로 그 헌법의 수호자 역할이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미래의 전망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본법은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큰 기획은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었죠. 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1949년은 전후 시절이었고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투표적인 성격의 국민투표라는 요소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본법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 그리고 또 미래의 지향성과 관련해서 특히 해야 할 점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입니다. 즉 헌법이 시작하는 최초의 충실한 문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가치로서 규정하였고 1948년에 이런 것들이 결의되었습니다. 이 헌법을 정했던 카운실에서는 특히나 헌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방된 조항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한국의 헌법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특히나 독일의 기본권을 규정한 것과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 양성평등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법에서 최초로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제안했던 것은 이 당시에 의회에 있었던 여성들이 이것을 또 그때 당시에 그 4명의 여성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여성 의원 중에 한 분이 양성평등을 주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법에다가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BGB 민법전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민법전은 남성의 어떤 도미넌트한 역할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사이바르츠 의원께서 이것을
것을 주장했던 것인데요. 상당히 몇 년에 거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개선도 했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본법에 이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주장되었던 개념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여성의 경우 70년대까지 이런 것들이 확립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또 관철된 것이기도 하고요. 아시아의 경우에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형제 폐지 부분과 관련해서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요, 특히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요. 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특히 독재 시대에 그 나치 시대에 사형제를 너무나 남용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제의 폐지는 독일의 경우는 너무나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기본법에 명시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법이 성립되게 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본법이라는 것을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기능 수행 능력이 있는지, 또 미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의를 한다면 이 기본법의 그 과도기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본법이 비결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기본법을 항구적으로 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픈시켜 놨었고 당시에 그 의회 재정 평의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재정의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당히 그 신속한 시간 내에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상당히 수행 기능 능력이 뛰어난 기본법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질문을 하죠. 우리가 바이마르 제국에서 이미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또 그 만일에 독일이 나중에 바이마르 제국의 헌법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바이마르 제국이 성공적으로 또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가지고 성공적이 못했을지 이거는 물론 유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사변적인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기본법을 통해서 독일은 상당히 50년대를 통해 안정화를 계속해서 안정화의 길을 가게 되었고 또 좀 전에 1949년도 이때만 해도 상당히 기본법이 어떤 길을 갈지 불분명했다고 좀 전에 김선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독일에서도 당시에는 기본법이 정말 이렇게 잘 발전해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김선태 교수님께서 스위스의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토마스 페인의 경우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헌법은 한 세대 정도로 구성되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 개정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제퍼슨은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적도 있습니다. 헌법도 나이를 먹죠. 그러나 보통 헌법은 자연적으로 어떤 그 종말을 또는 그 기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들이 항구적으로 시대 상황에 맞아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헌법이 그 문제에 적응해야 한다면 그 규칙에 있어서 그리고 만일에 헌법이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변화의 과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체제의 결국 부담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도 반드시 적응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런 적응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두 가지 독일 기본법과 관련해서 기본법 위에 적응 능력이 있는가를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
헌법 개정의 절차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저기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3분의 1이라는 가중다수 요건이 있으면 독일의 정치 문화가 합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3분의 1 가중다수 요건이 합의에 의해서 상당히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기 위한 3분의 1을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법이 너무나 빈번하게 너무 자주 바뀐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헌법이 65년 됐다고 했죠. 그중에 59번이나 기본법이 개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헌법 개정이 정말 필요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인도의 경우도 헌법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 사람이 그 서점에 가서 헌법책 주세요 하면 서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periodical한 그 헌법책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이런 위트가 법률가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인도는 헌법이 자주 바뀐다고 하죠. 독일도 못지않은 것 같죠. 65년 동안 59번이 개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했는지 또 항상 성공적이었는지 이것은 물론 또 의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기본법이 이런 개정의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적응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헌법의 내용들을 변천시키는 바뀌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인데요. 기본법의 기본 카탈로그를 보면은요, 사실 기본권에 있어서는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 기본법이 초기에 마련되었을 때 보면은 그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제20조 4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바뀌기도 했고 또 양성평등에 있어서는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기본법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은 확대가 된 것이고 아주 근본적으로 확대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법 그리고 그 테러리즘 방어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유라든지 주거지의 자유라든지 또 그밖에 이런 또 기본법이 특히 난민에 대한 법규라든지 현재 난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16조의 A항을 보면은 적시되어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최근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미피난민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법은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 적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 헌법재판소의 많은 판결들은 그리고 기본법에 적시된 인간의 기본권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사회적 법률적인 상황과 발전 상황에 따라서 제3제사 다시 해석되는 과정을 거쳐왔던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시 해석되었고 또 유럽 인권 컨벤션에 따라서도 다시 해석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리빙 트리, 살아있는 나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0년대부터 연방헌법재판소의 많은 판결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규범들이 개정되고 변화했습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면 그 호모섹슈얼리티를 처벌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남성 동성
동성애의 처벌 이런 것들은 여성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남성 동성애는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근데 이러한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규범이라는 것이 오늘날 개정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기본법이 여러 부분에서 주제별로 확대되고 또 적응해왔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법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심포지움에서의 주제도 그것인데요. 자, 왜 기본법이 아직까지도 독일에서 가장 특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으로도 계속해서 확고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프 판결인데요. 그때 당시에 독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엘프라는 사람이 아데나워의 정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 엘페스 사건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은 이 엘페스가 그 연방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을 했는데 제2조 그 기본법의 제2조 1항을 보면은 일반적인 인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관리를 규정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연방 헌법재판소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사소한 것에서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헌법국가가 예컨대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것을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문제 삼아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될 그런 연방 헌법재판소가 이런 그 비둘기 모이까지 규정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연방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사소한 일상생활에 대해서까지도 입헌민주주의가 보호하는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페스 사건은 그 자체로서 전혀 사소한 사건이 아니었죠. 특히나 또한 기본법은 그 대사인 효과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 사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기본권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법의 기능 수행 능력과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법은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년대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부담이 있었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50년대 이후로 독일 정치는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가 조직적으로 정부도 안정적으로 발전해 갔고 또 긴급헌법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 투쟁적인 민주주의의 수단이라는 것도 물론 50년대 두 번에 해당되는 정당 금지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크게 긴급헌법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이 실효에 있어서는 전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극단적 집단의 금지 이런 것들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기본법은 긴급 메커니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물론 60년대 말에 있었던 몇 가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기본법이 지금까지 국가 조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독일의 경우는 기본적인 헌법기관 간의 그 권력 분리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초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기에는 특별한 법원으로서의 존재였지 이것이 헌법기관으로 처음부터 명하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연방 헌법재판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헌법기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갖게 되었고 계속해서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이것을 관철시켜 왔던 것입니다. 또한 그밖에 그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예를 들면 콘라드 아데나워에게 그때 당시 데일러 연방헌법재판소장이 만일에 그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데일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에게 만일에 데일러 법무장관이 다시 법무장관 으로 재임한다면 연방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박차하겠다라는 식으로 아데나워 총리를 위협함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당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지를 굳히기도 했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이런 연방헌법재판소의 위상 관련해서 독일 내에서 많은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방 민주주의적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물론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떤 의미의 컨트롤,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연방헌법재판소는 권력 분립에 있어서의 컨트롤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법률 유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연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방하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한 그리고 이것을 연방헌법재판소가 관철시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력 투입과 같은 경우 독일의 하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했는데요.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판결은 아주 광범위하게 여론의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헌법 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헌법을 창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의회 간의 권력 분립에 있어서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헌법재판소가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반짝거리는 빛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컨트로버시한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는 예를 들어서 연방
의회 의원들의 세비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세비를 개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살란드 연방주, 이것은 아주 작은 연방주인데요. 그 연방주의 경우에는 다른 연방주와 마찬가지로 회기 중에 의회 의원들이 숫자가 작았었기 때문에 다른 연방주와는 상황이 좀 달랐었지요. 그런데 연방 헌법재판소가 이 의회 의원들의 세비 관련해서도 판결을 냈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시대 적합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그때 당시에 1970년대에 판결을 해서 의원 세비 판결도 내렸던 것이죠. 그 당시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막스 베버의 개념에 맞춰서 의원 생계비를 기초를 이제 확립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작은 주, 큰 주 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가 또한 여러 사례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제 기본법이 하원의 자진 해산을 의식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1983년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를 관용했었죠. 그냥 톨러런트하게 넘겼습니다. 제67조를 보면은 부진정한 불신임은 여당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당시에 연방총리였던 헬무트 콜과 게하르트 슈레더에 대해서 신임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총리들이 선언한 희망에 따라서 새로운 총선의 시행을 가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아주 소극적으로 판정이 되었었죠. 물론 현재도 논쟁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 정당이 의회에 진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5% 조항을 주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여성과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좀 있나요? 예. 자, 기본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키워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김 교수님께서 이미 위험, 입법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9.11 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으면서 독일도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판 민주주의 전 세계적으로 도전에 직면했었죠. 우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독일에서 토론했던 것들은 아마 한국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이것을 조합을 시킬까? 즉 한쪽에서는 항공 안전이라는 것이 한 축에 있고요. 그리고 또 여객기가 필압된 상황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객기가 필압이 된 상황에서의 항공 안전. 그래서 군인대에 대해서 이 필압된 여객기를 격추시킬 권한에 대한 문제였죠. 연방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이 필압된 여객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군사를 투입할 때라든지 또 물론 권한에 대한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경우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게 즉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죽여도 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판결 자체는 부분적으로 아주 비판을 받았었죠. 정부의 비판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법학자들의 비판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때 당시 테러리즘에 굴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테러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항상 이와 같은 의견이 분분한 판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명령을 내릴 때 이런 것들이 형법상으로 또 형법적인 메커니즘에 있어서 연방헌법에 있어서 합치하느냐 아니냐 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 불가치
합심한 것인데 이와 같은 항공 안전이 되었을 때 무고한 생명을 말하자면 다른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도 되느냐, 이와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컨트로버시한 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테러 퇴치와 관련해서 개인의 정보 보호, 또 데이터 축적된 저장 데이터 축적에 대한 권리, 이런 주제도 독일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상당히 이 헌법 그리고 입헌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의견 형성에 있어서 여론에 있어서 독일은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들이 해당되는 것마다 있었다는 것이고요. 독일의 기본권에 있어서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국제적인 개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권의 빌트루트 브루거 학자가 제3의 민주헌법 입헌 민주주의의 제3의 기둥이다라고 했던 것인데요. 기본권이라는 것이 한 축에 있고 또 국제적인 개방성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입헌 민주주의의 제3의 기둥이 바로 국제적 개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물론 규정이 제한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국제적 개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군대를 파견을 할 때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능 수행 능력과 미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바로 명확해지는 것이 국제적인 개방성인데요. 이 기본법 제1조 제2항을 보면은 국제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26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연합군이 그때 당시 1949년도만 해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금지를 했었죠.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1999년까지는 어느 정도 연방군의 보호 아래 어떤 군대 활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독일은 재정적인 지원 정도만 하는 것에 그쳤죠. 그리고 직접적인 군대 투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서 역시 독일도 군대 파견하는 형태로 변화했지요. 자, 그렇다면은 헌법이라는 것이, 즉 독일의 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업투데이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방군을 해외에 군사력 투입을 할 때 유엔 미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군사력 투입은 독일의 하원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고서는 연방 정부에 의해서 연방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고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독일을 국제적인 군사적 미션에 편입시키는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즉, 이 1994년의 판결 이후로는 군대를 해외에 파견시킬 때 연방 정부 단독으로 하지 않고 하원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이 판결은 상당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판결을 통해서 헌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은 이제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법은 이런 군사 해외 투입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에 대해서 기본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은 이와 관련해서 개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물론 개정이 됐다면 더 좋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토론되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개방성에 있어서 독일이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개방성에 있어서 특히 유럽의 통합과 관련해서 독일이 좀 더 오픈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와 비교해 볼 때 특히 유럽에서 유럽 통합이라는 것은 정말 법적으로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는 유럽 연합이라는 유럽 통합의 단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아세안 기구가 어쩌면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그 차원에 있어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법적인 구속력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연방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양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판결들을 내린 것에 있어서 마스트리트 조약 그리고 리스본 조약에 대한 판결을 보면은요, 특히나 독일의 헌법 수준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의 주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관들은 리스본 조약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실효가 안 된 것이었죠. 리스본 조약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유럽 통합은 헌법 제정을 통해서만, 즉 기본법을 없애고 헌법 제정을 해야만 마치 유럽 통합이라는 것이 제대로 될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기본법에 있어서 제27조도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유럽연합을 하나의 연방국가로 재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럽연합으로의 권한 이전에 대해서 헌법 개정의 한계점과 같은 맥락에서 보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방헌법재판소는 리스본 조약 판결에서는 상당히 좀 후퇴한 것 같은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판가들은 마스트리트 또 쉥겐 조약 관련해서도 즉 우리가 이제 유로화 그리고 유럽 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독일의 주권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차원에서 유럽의 안정 메커니즘 차원에서 충분히 유럽 통합과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리스본 조약 판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 연방헌법재판소가 특히나 리스본 조약 판결 이래로 몇 개의 판례를 계속 갖게 되는데요. 그 판례들을 보면은 상당히 후퇴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유럽의 안정화 메커니즘 ESM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도 이러한 후퇴가 목격되는데요. 이 심도 깊게 들어가는 것은 시간 관계상 쉽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만일에 계속해서 유럽이 통합을 계속해서 한다면 마치 새로운 헌법이 있어야만 유럽 통합이 제대로 실현될 것 같은 의미를 준다면 어쩌면 이것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돼야만 할 것 같은 기본법 26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26조는 그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 투표와 연계시켜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전체적으로 그림 법관님께서도 그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국민 투표 관련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기본법이 아주 경직된, 즉 유럽에 집중된 토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려를 가져오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독일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본법에 대해서 그 역사와 또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잘 기능해온, 잘 증명된 기본법을 만들었지 않나라는 것이고, 또 특히할 만한 점은 1949년에 이미 오늘날의 그 문헌에 있어서도 법률 조항들이 상당히 매끄러운 문장으로 마련됐다는 것이고, 오늘날에 봐도 그렇게 구식의 문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 언어 자체가 변한 것도 있습니다만 연방 주헌법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더 구시대적인 문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기본법은 상당히 모던한 현재적인 독일어로 매우 흠잡을 데 없이 그 낡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독일은 연방주의 국가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기본법이 기능 수행 능력과 미래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로 결어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독일 기본법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명쾌한 강연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청중들은 대부분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65세의 독일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노신사는 상당히 독일의 원래 날씨하고는 달리 좋은 날씨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쉐인베터라는 독일 표현을 쓰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이게 밖에 나가보면 굉장히 좋은 가을 날씨인데 적어도 김선택 교수님 발표에 따르면 우리 헌법의 날씨는 썩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쁜 날씨도 날씨이기 때문에 일단 20분 동안 날씨를 즐기신 이후에 우리가 다시 6분의 지정 토론자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2분의 강연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헌법과 관련된 헌법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 시간보다 약 10분이 늦었습니다. 시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4시 10분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계속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e Diskussion fortsetzen. Vielen Dank für Ihre Teilnahme und Interesse.